거잖아요. 이거 자체 이게 인베리언트하다는 거예요. 왜안 변한다는 건지. 이게 이제 사실 그 이제 저 우선은 사실 이렇게 풀로 보여주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은 얘가 안 변한다고 하는 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은 성분이 좌표 변환을 따라 변한다는 얘기하고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로테이션을 해주면 벡터의 성분은 변해요. 근데 어떻게 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뭐 성적을 이제 수학 성적, 영어 성적, 그다음에 과학 성적이라는 세 개를 모아놓는다고 하면은 3점, 5점, 과학은 9점. 거기니까 3, 5, 그거 어떤 걸 지칭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화살표로 표현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각각의 성적을 이러한 벡터 A라고 표현을 해놓고 각각의 성적을 벡터처럼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벡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좌표 변환을 해줘서 변해야 벡터인데요. 성분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좌표 변환을 지금처럼 로테이션 변환을 이렇게 해줬을 때 벡터의 성분이 좌표 변환을 따라서 똑같이 변하는 것을 벡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근데 요 기저가 반대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베리언트하게 되는 그러한 거죠. 문제가 그냥 순간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따로 디테일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따로.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벌써 많이 강조했지만 3차원 벡터를 쓰는 이유는 로테이션하고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밤잠을 못 자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학을 제가 최소로 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 이제 사실은 어제 밤잠을 못 이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연의 언어는 수학이다. 렐레오가 자연의 책은 뭐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자연을 이해하려면 수학을 알아야 된다는 것처럼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비극일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떠나가지고 제가 그래도 수학을 쓸 때는 한 가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수학의 언어로 볼 때 보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를 안 쓸 땐 도저히 안 보이던 건데 수학의 언어를 쓸 때 보이는 게 있다면 그래도 그때만큼은 좀 쓰지. 그게 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아주 미싱 갭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드러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좌표 변환을 하나 더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좌표 변환을 해줘도 관성계가 또 탄생을 하죠. 각도 같은 게 무한히 많으니까 무한히 많은 관성계 이미 확보는 했어요. 세 번째, 부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부스트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거예요. 유니폼 모션이에요. 이게 이제 수상대로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뭐 상대 속도 V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생각하자. 항상 그 나올 때 부스트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프라임은 원래 좌표에다가 VT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뭐 그런 이제 방향의 문제니까요. 다시 말하면 K라는 프레임이 있었고 이 좌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X, Y, Z 다 변할 수 있으니까 K 프라임이라는 이 프레임은 원점이 이 O라는 원점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얘가 갔을 때 V라는 속도로 유니폼하게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가 봐도 관성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 단순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게 0이냐는 걸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변한다는 거죠.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이니까 이쪽은 한 번 미분하면 상수, 두 번 미분하면 제로. 이걸
0이라고 한다면 얘도 0이라는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스트 변환 좀 어색하실 수 있죠. 부스트 변환이라고 많이 안 해왔으니까. 근데 부스트 변환이라고 불러요. 해줘도 관성의 법칙은 여전히 관성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관성계가. 네 번째는 진짜 뭐 의미도 없어 보이는 건데 그래도 translation in time.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공간상의 모든 물체의 위치를 1m만큼씩 옮겨놓은 뭐 그런 거라면 in time,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t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t 더하기 뭐 베타 이렇게 한들 뭐 지장 있겠어요? t 프라임으로 미분하나 t로 미분하나 1차 관계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겁니다.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이 사람한테 1초라는 간격이 저 사람한테도 1초라는 그러한 변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함이 없는 걸 또 의미하고 있죠. 이 네 가지 변환에 대해서 물리법칙, 특히 역학법칙이 불변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매개 변수가 3개가 나왔죠. 3차원이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은 그냥 하나니까 매개 변수 하나입니다. 이제 좌표 변환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데 전체 3, 3, 3, 1 총 10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변환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전체를 총 10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러한 1, 2, 3, 4의 변환을 해줘도 동등한 관성계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회전 해줄 수 있고 부스트 해줄 수 있고 트랜슬레이션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트랜슬레이션 해줄 수 있고 이러한 변환을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이제 통상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 진짜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게 이제 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사람들은 이 중에서 부스트만 딱 떼어가지고 그냥 갈릴레이 변환이라고들 책에서 소개를 많이 하니까 이건 그냥 대략 그렇게들 사용을 하는구나로 받아들이시면 사실은 부스트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t 프라임 변환 안 하는 요거를 보통 사람들이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일컬어요. 사실은 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트리비얼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변화. 진짜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게 이슈인 것처럼 부각하는 거 뉘앙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가 뭘 얘기했냐? 이너셜 프레임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뉴턴의 1법칙의 역할은 이 뉴턴의 2법칙에서 힘이 0인 스페셜한 케이스로 그냥 그렇게 치부되면 안 되고 관성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제가 진술을 할 텐데요. 이제 이너셜 프레임 제가 무한히 많이 확보했잖아요. 어느 이너셜 프레임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다른 이너셜 프레임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상대성 원리예요. 믿을만 하지 않나요? Identical experiments carried out in different inertial frame give identical results. 그래서 이것을 보고 상대성 원리
다른 버전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어쨌든 역학에 대한 얘기만 지금 우리는 역학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다 하는 거니까 역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mechanical laws of physics 또는 laws of mechanics are invariant under 갈릴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 GT라고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요 갈릴레이안 트랜스포 요걸 뜻해요. GT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걸 뜻하기도 하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리 법칙이란 역학 법칙이란 갈릴레이안 변환을 해줘도 인베리언트 하다는 말하고 사실상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컬을 거기 때문에 갈릴리안 렐러티비티 프린시플이라고 그냥 제가 역자로 많이 쓰겠습니다. GRP.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당히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그냥 FNMA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상위에 있는 원리처럼 과연 그 상위가 뭐냐는 것은 또 설명이 돼야 되겠지만 상당히 믿을만하다. 일반적 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우린 중력 이론을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뉴턴의 중력 법칙, 만유력 법칙이 과연 이 갈릴리안 렐러티비티 프린시플에 순응하고 있는 잘 그거하고 앞뒤가 맞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둘 다 믿고 있으니까 그게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살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 박스로 정리를 했으니까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곧 만유력 법칙인데요. 이건 뭐 질량 m인 물체와 질량 스몰 m인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얘기죠. 서로 끌어당긴다는 얘기고 믿고 있는 바가 이겁니다. F gravity는 벡터인데 스몰 m이 받는 힘을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GMA 나누기 R 제곱분의 이 책의 노테이션을 존중해서 R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닛 벡터 단위 벡터는 라지 m에서 스몰 m을 향하는 길이가 1인 벡터로다가 의미를 했고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고요. 반대 방향이니까 거리 제곱의 관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뉴턴 1687년. 그리고 이제 캐번디시가 측정한 건 상당히 뒤죠. 그 G 값이 거의 한 10-10승 오던데요. MKS 유닛에서 6.7 곱하기. 일단 우리가 진짜 뭐 이거 측정해 보셨나요 혹시? 네? 저번 주에 이거 얼마 나왔어요? 저저번 주 저번 주에. 테이블이 무진된 테이블이 아니라서 그냥 계속 발만 불러서 거의 못 잤어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안 나왔죠? 네. 파스포 제품으로 저기 했을 네. 텐데 이게 이제 현재 나와 있어요. 사실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거울에 레이저 반사시켜가지고 점이 왔다 갔다 비틀린 저울. 옛날에 캐번디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 헛강 같은 데서 이렇게 해놓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실험실에서 하는데 무진동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 밤에 그거 세팅해놓고 나가서 저 멀리서 학교 밖에 있다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했군요 이거를. 근데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을 학교 현장에서도 어쨌든 요즘에는 측정하고 있어요. 이게 1798년이요. 네, 거의 한 100년 이상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문제 풀이로 간다면 뭐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그냥
그냥 질량 두 개가 있으면 둘 사이에 뭐 이게 진공이건 뭐건 매개하는 거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힘이 작용한다는 그건 원격력이고요.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쿨롱 법칙도 이제 꾸며지게 되죠. 전기력 같은 게 설명이 되는데 자기장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곤란해지고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제 장애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 전자기 현상을 다시 설명합니다. 더불어서 쿨롱 법칙하고 완전히 닮아있는 중력도 장애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힘의 개념으로다가 볼 수도 있지만 중력장이라는 컨셉 우리가 이걸 좀 학시간에 많이 훈련을 받는데 G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GMER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냥 M만 없앴다가 아니라 질량 M인 물체가 있으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한테 힘을 작용한다라는 문법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데 뭐 힘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힘 가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주 공간에 그냥 M이라고 하나만 있어도 물질이 없어도 요 R만큼 떨어진 곳에 바로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벡터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력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물질이 있으면 주변에 중력장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는 조금 열어놓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냥 물질이 없는 곳에 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에 만약에 내가 질량 스몰 m인 물체를 바로 그 위치에 갖다 놓는다면 그 질량 곱하기 이미 형성되어 있던 중력장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필드 컨셉의 해석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질량의 의미는 여전히 얘에 의해서 형성된 중력장과 어떤 백그라운드 같은 느낌이죠. 거기에 놓여있는 어떤 테스트 질량 뭐 이런 느낌이에요. 1kg는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만큼 반응하냐의 정도로서 등장하는 숫자 이게 중력 질량인 겁니다. 굳이 이렇게 MI라고는 안 썼지만요. 그래서 얼마만큼 반응하냐 이런 걸 이제 커플링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커플링 상수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커플링 하는 정도. 근데 이제 특징이 있죠. 이게 지금 그 점입자 주변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입자가 많을 때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벡터의 합으로. 근데 이제 이 성질이 중력장의 성질인데 컬을 하면 0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컬 프리라고 하고요. 이제 벡터의 컬을 취하는 거는 대략적인 의미는 이제 진짜 회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형이라는 것을 봤을 때 바람개비 같은 걸 갖다 놨을 때 회전하지 않는다고요. 아무튼 이 해석은 혹시 이제 여기서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질은 그래요. 이걸 진짜 이 수학책 그냥 꺼내놓고 그대로 하면 그냥 0 나오는 성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벡터의 성질이 있어서 어떤 함수에다가 요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그 함수가 가장 함수값이 커지는 방향의 어떤 벡터가 됩니다. 그거의 컬이 0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걸 유추해 보건데 어떤 게 컬이 0이라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if 어떤 a라는 게 컬이 0이라면 혹시 그 a는 어떤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로 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이 보장이 되어 있으면 컬을 했을 때 0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거의 그레디언트 아니겠느냐. 물론 수학적으로 아닌데 그러니까 아닐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 아니어도 이게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되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그 무언가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컬이 0이니까. 근데 편의상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합니다. 이걸 중력 포텐셜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뭐 이런 거 다 빼더라도 그 고전역학 학부 고전역학에서 중력 포텐셜이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사실 중력장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막 성분 분해해가지고 다 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러나 중력 포텐셜은 스칼라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딱 계산해 놓고 거기에 수학적 조작만 그레디언트만 취하면 중력장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포텐셜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한 이점을 줍니다. 그래서 포텐셜로 기술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질량 m이 있으면 그 주변에 r만큼,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r만큼 떨어진 포인트, 거기에 중력 포텐셜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중력 포텐셜이 형성이 되고 그 크기가 이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레디언트는 사실 그냥 미분입니다. 그래서 r 방향으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면은 우리가 알던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좌표를 내가 여기를 원점으로 굳이 둘 이유는 없으니까 질량 m이 있는 곳을 제가 RA라고 지칭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곳 거기를 R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면 포텐셜은 이 구도에서 이게 관찰자 O예요. R인 위치에서의 포텐셜은 마이너스 이 둘 사이의 거리 R 마이너스 RA의 크기 분의 GM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소스가 이 M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의 집합이겠죠. 그래서 만일 소스가 여럿이라면 그래서 A라는 인덱스를 하나 쓴 거예요. A 번째 질량이라고 한다면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포텐셜은 그것들은 그냥 다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그마 A는 1에서부터 n개 있으면 n개까지 MA죠. A 번째. 그리고 뭐 아보가드로의 넘버만큼 모여 있을 수도 있는데 딱 봐서 이렇게 연속적인 분포로 이해가 된다면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면 즉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원점은 어디 딴 데 잡아놓고 여기서의 그러니까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포텐셜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이 포텐셜은 이 물질인데요. 여기가 지금 질량 덩어리들 질량 막 쪼갰을 때 덩어리 하나 아주 작은 부피니까 dv라고 그냥 할게요. 얘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분의 1만큼의 포텐셜들이 다 합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dv를 지칭하는 것을 R'이라고 그냥 한다면 포텐셜은 마이너스 일단은 그 dv 아주 작은 거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이 R 마이너스 R 프라임분의 G 질량인데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예요. 그래서 부피 아주 작은 부피 밀도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뮤라는 R 프라임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질량 분포를 나타내는 뮤라고 하는 그 질량 밀도 곱하기 dv를 해주면 이 파트가 이제 아주 작은 그 질량 덩어리가 될 겁니다. 이 까만 부분.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여기 등장하고 있고 이거를 전부 합해주면 그 물질 분포에 대해서 이제 그게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걱정하시지 마실 게 이거 계산은 안 해요 우리가. 그러나 네. 프라임으로 놔야 되잖아요. R 프라임. 아, 예, 고맙습니다. 프라임. 그래서 물질 분포 쪽은 프라임이고, 뭐 여기도 프라임으로 그냥 할게요. 컨벤션을 그렇게 많이 써요. 물질 쪽을 통일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그 의미를 읽어내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걸 막 계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일반역학 이런 데서 어쨌든 했는데. 이거를 안다는 것은 이제 질량이 막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태양계도 될 수 있고요. 무슨 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포가 딱 주어져 있는데 그럼 질량 분포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어찌 계산을 열심히 해주거나 컴퓨터한테 시키면 이걸 얻어낸다는 얘기고, 그럼 내가 봤을 때 이미 어떤 R이라는 포인트에서의 포텐셜을 안다는 얘기고, 이 함수를 안다는 얘기는 그레디언트 취하면은 그레디언트 취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중력장을 그냥 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분포가 막 주어져 있을 때 주변에 한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중력장이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그냥 계산이 일단 된다는 얘기고, 이걸 알면 여기에 스몰 m을 갖다 놨을 때 어떤 힘을 받는지가 다 알려지는 거니까 중력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솔루션인데 지금 우리가 F는 MA 이건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풀면은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알아내는 게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솔루션을 얻는 것이 아주 우리가 하는 내추럴한 행위라면 이것을 솔루션으로 주는 방정식이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포화성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포화성 방정식은 사실 포화성 방정식을 저 솔루션으로부터 다시 조금 이렇게 인도하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읽어오셨죠? 포화성 방정식. 읽어오신 것 같아요. 두 개의 버전으로 쓸게요. 왜냐하면 중력 포텐셜을 안다는 것하고 중력 장을 안다는 것은 뭐 하나를 알면 하나를 다 아는 거니까 이 중력 장 버전으로 쓴 거 마이너스 4파이 g의 뮤 요거를 포화성 방정식으로 부를 때도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번째 버전을 더 많이 포화성 방정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포텐셜. 그래서 G 대신에 제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집어넣으면 요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한 것을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쪽은 4파이 G의 물질의 분포. 이것을 보통 포화성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는 이걸 그냥 가우스 법칙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 전기장에서 가우스 법칙 있잖아요. 그 모양이 똑같아서 그냥 저는 중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전기장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은 엡실론 제로분의 전하 밀도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수가 들어갔는데 그 상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의 의미가 전기장은 요거의 부호에 따라서 청력, 인력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오로지 인력만 있다는 뜻이고요. 이 뮤는 항상 양수고요. 탄이부피당 질량인데 뭐 음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양새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구조적인 측면을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포화성 방정식을 풀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제가 숙제로 내드린 거는 이 포화성 방정식 풀면은 G는 마이너스 GMM R 제곱 이거 하셨죠? 가우스 법칙 이게 숙제였어요. 이렇게 가서 나는 포화성 방정식 풀었어 라고 해도 뭐 누가 뭐랄 사람은 없는데, 한편으로는
아 나의 그 베리어블, 나의 변수는 이제 얘를 알면 난 다 아는 거야라고 했을 때 이 부하성 방정식을 풀어서 이게 나오는 거 그런 걸 좀 기본적인 구도로 지금 잡아보겠습니다. 테크니컬하게 할 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명확해요. 우리가 물질 분포만 정확하게 주면 물론 스태틱하게 움직이는 건 기술 못해요 지금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물질 분포를 주면 중력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력 포텐셜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그샘플도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을 줄 알고 제가 점입자라고 하는 것을 덴시티로 표현하는 방식은 그 점을 제외한 곳에서는 물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점인 부분은 물질의 그 밀도가 무한한 거죠. 굉장히 점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3차원 델타 함수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질량이 이 의미가 그래요. R이 0일 때는 무한대가 좀 정의 안 되지만 그래서 R이 0을 감싸는 이 정도로 다 적분을 해주면 1이고 R이 0이 아닌 것은 0이다.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미분 방정식 푸는 뭐 테크닉이야 프리비안 하늘에서 풀든 뭘 하든 그건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풀면 이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받아들이실 건 다 받아들이시고 그럼 이제 이거의 스페셜한 케이스는 이거는 로컬한 방정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포인트 R에 대해서 물질 분포가 정해지면 그 포인트 R에서의 포텐셜이 결정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물질이 여기 있는데 물질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밀도가 0이고요. 거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포텐셜은 분명히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성 방정식 이름을 근데 따로 붙여서 이게 좀 이걸 이제 그냥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전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전기장에 대한 그러니까 독과성에서 보나요? 저 갑자기 헷갈렸다. 이름은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픽처를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뭘 하냐. 어쨌든 제가 아인슈타인으로 배우기 전에 중력에 대해서 아는 바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 떠나서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 배운 적이 없어요. 중력에 대해서는. 문제 풀이로 다 갔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의 픽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제가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솔루션을 주는 이제 이런 구도로 이론을 바라보는 건데 포화성 방정식에 의해서 그걸 풀면 물론 점 질량에 대해서 나눠준다는 일반화시키는 거니까요.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M이 빠지죠. 그러니까 질량의 주변에 포텐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하고 잘 다 비교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FNMA 이런 거 풀어가지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 풀어서 그 단진동 같은 경우에 사인 코사인을 얻었다라는 픽처에서 볼 때 FNMA가 그냥 실험적으로 나왔다라고 시작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원리를 우리는 이것을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뭐 아까 공리론적으로 보느니 어쩌느니 해도 어쨌든 액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걸 좀 받아들이면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 곧 FNMA가 유도되는 구조고 그걸 풀면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얻어져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상위의 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린시플.
이게 뭘지, 뭐 갈릴리안 렐러티비티 프린시플일지 아니면 어떤 리스트렉션 프린시플 타입의 뭘지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각각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걸 리뷰하는 이유는 이 중력 이론 체계 그것이 이제 갈릴리안 렐러티비티 프린시플을 정말 따르고 있느냐 테스트인데 사실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때는 좀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너무 기본적인 네, 괜찮아요. 사회적 큐레이션 저거 네. 공식이 어떻게 예, 네. 사실 그걸 제가 생략을 해가지고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포텐셜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이게 뭐 화살표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런 이미지적인 거는 중력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중력장이 마이너스 gm 나누기 r 제곱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m이 있을 때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중력장이 이렇게 안쪽을 향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반지름이 r인 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요 구 표면에 똑같은 크기의 방향은 다 이 원점을 향하는 중력장 벡터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마치 구 표면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뚫고 나가고 뚫고 들어오는 정도를 플럭스라는 양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정의가 전체 표면적에 대해서 중력장하고 요 수직인 벡터 이것들을 적분한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다이버전스 G에 비례를 하고 왼쪽에 플럭스 계산한 거는 전체 질량을 발견했지. 그런 또 질문 있으세요? 배운 것 리뷰가 더 막 어렵죠.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지금 이제 필드 컨셉을 염두에 둔다면 필드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뭐 재미가 없어요. 만들어졌으면 그 백그라운드에 뭔가가 들어와서 움직여야 또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결국은 이 포아송 방정식이 말해주는 것은 이 소스, 근원, 중력의 근원이 되는 것들의 분포가 주어지면 그 주변의 중력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이미 형성된 중력장 위에 어떤 물체가 놓이게 되면 그 물체가 mg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의 다이나믹스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로 필드, 그다음에 파티클 두 개 무대 위에는 두 벡터들이 있는 거예요. 필드, 여기서 제가 필드라고 할 때는 파이를 지칭하고요. 스칼라, 그렇죠. 스칼라 필드가 있는 거고, 파티클은 질량 m인 점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요거고, 결정해주는 얘를 결정해주는 건 그냥 f는 ma인 거예요. 이상이 없죠. 근데 f의 정체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이렇게 돼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쓰면 마이너스 gm m r 제곱 er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식을 풀면은 궤도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케플러 궤도 같은 거, 타운 궤도 같은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두 개를 다 의미하는 게 맞아요. 뉴턴의 중력 법칙이 갈릴리안 상대성 원리를 따르느냐라고 할 때는 다 테스트 해야죠. 이제 좀 생략하고 요것만 살짝 보면 이거를 제가 필요하면은 제가 노트 이렇게 해놓은 거는 카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나 큰 그림만 얘기를 하자면 이 방정식이 요 변환을 해줘도 방정식의 형태가 안 변한다고 이게 보장되는 거예요. 살짝 보면 일단은
벡터 얘기 아까 그렇게 한 게 이거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좌표 변환, 요 회전 변환에 대해서는 벡터가 여기 제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R의 3승분의 R 벡터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네. 이것도 회전 변환하는 것처럼 당연히 좌표니까 회전 변환에 대해서 변하고 이쪽도 회전 변환처럼 변해가지고 이 변환에 대해서도 얘는 인베리언스하고요. 모양이 법칙의 모양이. 요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2번 미분이 관여하고 있어서 게임에 들어오지 않고요. 여전히 이런 건 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더해봤자 뭐 미분이고 이래가지고 이건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좀 원점을 쪼개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R R 프라임의 3승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원점을 딴 데로 두면 그 M에 두지 않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말하는 요것 저쪽도 테스트는 했어야 되지만 그걸 받아들인다면 갈릴리안 렐러티비티 프린시플에 순응하고 있다는 잘 갈릴리안 변환해줘도 변하지 않으니까 참 법칙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안심하자는 거예요. 그냥.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거는 이 역학, 전자기학, 연력학, 연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과 구분하는 것처럼 교과 구분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놓지 않고 그냥 자연은 자연이고 우리가 그것을 역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좌표를 시간에 관한 함수를 찾는 게 목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통합적인 것으로 계속 봤던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아주 해피하다. 근데 아인슈타인한테 이제 언해피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자연 법칙이 중력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법칙도 있다는 거지. 이미 맥스웰 방정식 알려져 있었고요. 특히 쿨롱 법칙 굉장히 성공적이고 중력하고 잘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냥 스태틱하게 이를테면은 이렇게 쿨롱 힘 때문에 마이너스 K R 제곱분의 Q1, Q2, ER 이게 쿨롱 힘 이퀄 이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m dt 제곱 d 제곱 r 이게 이제 쿨롱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질량의 입자를 기술하는 법칙이겠잖아요. 얘는 갈릴리안 렐러티비티 프린시플하고 잘 맞아요. 왜냐면 구조가 같은데 뭐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장을 걸면은 로렌츠님 그 자기력을 받는 게 굉장히 희한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전기력 Q 곱하기 전기장 이게 이제 중력하고 모양이 똑같아서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수능 문제로 맨날 나오는 이 자기장 있을 때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쏴주면 얘가 이렇게 펴져요. 왜 그러냐면 Q 곱하기 속도에 비례하는 로렌츠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자기력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전자 원극선 같은 거에 자석을 대면 진짜 휘는 거 우리 눈으로 다 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속도 V에 의존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거의 질량하고 가속도가 그렇게 결정된다 그 식인데요. 근데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맞다라고 믿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실험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 Y축 방향으로 속도 V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건 어떻게 되겠는가. 여전히 저거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화면 보면은 이 K'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요 양전하라고 할게요. 양전하가 속도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 속도 그냥 생각하면. 그러면 이쪽이 0이 되잖아요. 아까 전에 이선 선생님께서 풀었던 것이 상황은 다르지만 법칙이 달라졌잖아요. 항이 없어야 되는데 생기면 그거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게 이제 법칙일 텐데 F는 MA에도 의존하고 또 로렌츠 힘을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갈릴레이 렐러티비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죠. 갈릴레이안 렐러티비티 너무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수정을 계속 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했고요. 그거를. 근데 아무리 봐도 수정이 안 돼요. 그냥 이게 아주 잘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냥 해결하는 아주 그냥 덮어주는 방식 같아요. 이건 미케니컬 로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갈릴리안 릴러티비티는 역학에만 해당되는 원리고 전작이니까 따로 놀자. 근데 물리학자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유니피케이션. 따로 놀자고 끝내버리면은 이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법칙은 많아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이건 거예요.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는 못했지만 이 미케니컬을 진짜 빼버리고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안 릴러티비티를 따르자는 건 좀 붙잡고 싶고, 그리고 전자기는 아무리 봐도 실험적인 결과들이 정말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하는 상황이고 정황이. 근데 여기에 쓰인 거는 뭔가 다 상식적인 것만 쓰였다는 거죠. 속도 합산, 당연히 V로 달려갈 때 V로 달려가면 0이고 이런 것들. 아인슈타인이 그 고민을 했던 거고, 일단은 여기에 정확히 어디, 그러니까 다 믿을 만한 것들인데 그 중에 그래도 뭔가 내가 이거는 좀 믿지 않기로 하자라는 그런 결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도를 제가 이제 설명을 사실은 로렌츠만 가지고 했지만 대부분의 책들과 사실 아인슈타인 자신도 이 얘기보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맥스웰 방정식, 사실 여기서도 필드하고 파티클 구도가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맥스웰 방정식 그 4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기장에 대한 쿨롱 법칙, 그리고 이 패러데이 법칙,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긴다 그러고, 매그네틱 모노폴 자기홀국은 없다라는 실험적 결과고, 그 다음에 앙페르 법칙,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맥스웰 법칙이에요. 이거는 전하와 전하의 움직임 같은 게 딱 주어지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정되는 필드에 대한 방정식이고요. 필드가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전하를 갖다가 놓으면은 걔가 힘을 받잖아요. 그건 로렌츠 힘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Q E 더하기 V 곱하기 B는 NA. 이거는 파티클에 대한 거, 이거는 필드에 대한 거. 아까 이 구도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 구도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요. 일반상 배분에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뭔가 모순을 드러낸 것 뿐이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엔 이 할리데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유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공 상태에서 이것들을 막 컬취하고 해주면은 이 파동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의 어떤 성분이 한쪽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전히 계산이에요. 이건 맥스웰 자신도 그렇게 의도를 했고, 자기장도 마찬가지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타 줄 튕길 때 방정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해석하기를 여기 있는 상수, 즉 1 나누기 루트 U0 입실론 제로, 이게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거의 나왔는데, 요 C라는 속도를 가지고 전자기파가 전파된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헤르츠가 발견했고요. 진짜 전자기파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U0 입실론 제로가 마치 중력 법칙에서의 그 중력상수 G처럼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수잖아요. 보편상수. C는 보편상수처럼 등장을 해버려요. 근데 전자기파의 속도라는 그 의미가 부여가 되고 나니까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일단은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하고 그냥 진짜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이게 진짜 자연 법칙이라면 마치 어떤 절대 좌표계가 존재해서 그 C를 C로 측정하는, 그러니까 C를 빛의 속도를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측정하는 좌표계만이 진짜 좌표계인 것처럼 취급되는데, 그거는 역학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는 무한히 많은 관성계에서 게임을 하고 싶어하고 이 모순이 있는 거죠. 이 모순을 정리를 해야 돼요. 좀 스테이트먼트로 명제 1, 명제 2, 명제 3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 에테르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절대자표 이때 막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뭔가 절대 기준인 게 지금까지 별로 생각 안 했거나 아니면 뉴턴 시대에 암묵적으로 그냥 절대자표에 그런 사실 신학적인 이유나 이런 걸로 그런 것들하고 연관해서 뭐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책들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테르가 있고 지구가 가면 에테르에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측정했는데 막 측정 안 되고요. 뭐 그거의 수정 버전으로 지구의 에테르가 그 점성 같은 것 때문에 붙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또 천문학 관측 결과하고 틀리고 안 맞고 제가 알기로 막 이런 생각도 했나 봐요. 실험 한 날 에테르 바람이 안 불었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바람 불 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높은 데서 실험하고 산 위에서 실험하고 산 아래에서 실험하고 계절이 바뀌어서 실험하고 근데 그건 발견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해결 방식은